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 정치권 곳곳에서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연임할 결심입니다. 이재명 조국 두 인사의 연임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먼저 이재명 대표 당대표 사퇴한 날이 지난달 2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봤다는 인사들이 많지 않은데 말도 실제로 아끼고 있고요. 뭔가 지난 연임하기 전에 있었던 당대표 도전 때와는 다른 메시지 나올 것 같다. 지난번 메시지는 뭐 유능함, 강함 그리고 미래 얘기했는데 좀 메시지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이제 대선 패배 후에 예, 5월이 대선이었고 8월이 전당대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이 대선이었고 대선 지자마자 선거를 3번 치렀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개항 보궐선거, 그리고 바로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동안 선거를 3번 치렀거든요. 예. 그것도 진기록일 텐데 그때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한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총선 대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한 정당에 능력 있는 정당, 그러니까 수권 정당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경제, 외교 안보, 민생을 다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이런 정도를 좀 메시지 세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수권 정당. 2년 전에는 졌는데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근데 지금은 이겼는데 수권 정당 만들겠다. 마치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될 때 수권 정당, 유능한 정당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그럴 볼까요? 시점이 된 거죠. 예. 총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패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이기는 정당, 이기기 위한 변화,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마 예. 국민의힘 이번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총선 졌으니까 이제 이기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을 그러네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누구는 변화, 누구는 혁명적 변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아마 그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니까요. 이번 메시지는 조금 더 대권 도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거기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도전에 약간 준하는 그 정도의 뭔가 메시지가 좀 더 나와야 구체적인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뭐 있었던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권하기 위해서 수권 정당. 그러면 능력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의 이제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 브랜드가 이제 나와야죠.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기본 시리즈 3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2년 대표하면서도 대표적인 정책 킬러 콘텐츠가 제시되지는 못했어요. 떠오르는 게 딱 하나죠.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예. 그러나 적어도 수권을 얘기하고 그 정당의 수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 연임의 대표에 도전하는 대선 후보다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의 경제정책, 정책의 노선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준비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권 정당, 능력 있는 정당,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저는 외교안보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은 두루 제시를 하고 갈 것이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부분을 얘기했는데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있겠죠. 그게 이제 강한 정당의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국민의 이제 민심을 얻고 이 정부의 이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제기하고 하겠다. 그래서 강한 정당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고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수권 정당의 내용에 이제 비전 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제시할지. 아마 이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당 주도로 뭔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도 시키고 지금 뭐 청문회도 열리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2호국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럼 다시 이게 3분의 2가 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텐데 이 문제를 이거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정무 전략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스피디하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뭐 명약관화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분의 2를 확보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8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디하게 다시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과연 좋은지 이런 점이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라는 게 있겠죠. 국민과 함께 넘겠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싸우겠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무장관도 임명하겠다. 뭔가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아이디어까지 꺼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통해서 손을 내밀면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 새로운 민주당도 뭔가 그걸 통해서 협치의 디딤돌로 딛고 일어날 서로 이렇게 맞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로라고 보는데요. 제로예요. 우선 정무장관이라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권위주의 정권 때 그때 이제 무임소 장관으로 시작을 해서 DJ 대통령 때 없어졌다가 예. 다시 이명박 대통령 때 특임 장관으로 부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임기 내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업무나 활동 영역이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제 기억으로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두지 않고 정무장관격인 특임장관을 했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실에. 그래서 지금은 정무장관이라는 것이 사실 부처로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옛날에 이제 무임소 장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특별한 업무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임소 장관이었거든요. 리베로 축구로 치면. 네, 그래서 야당도 좀 뭐 달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구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역할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협치의 한 계기가 되거나 협치의 디딤돌이 되는 정무장관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주요 뉴스는 아닌데 며칠 전부터 조금 간간히 기사에 나온 뉴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좀 나오다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라고 해야죠. 김혜경 여사 지금 인천 계양을에 대의원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족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걸 가족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과대한 거죠. 과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 부인이나 또 뭐 친인척 누구를 뭐 다른 지역에 공천을 했다거나 뭐 당에 또 무슨 뭐 주요 당직을 맡겼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은 이거 뭐냐 가족 정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정말 15,000명이 넘는 대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 벼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대의원을 안 한다고 김혜경 여사가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뭐 역할을 뭐 정치적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대의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갖고 가족 정치냐 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저는 굳이 김혜경 여사가 대의원을 할 일은 또 뭐냐?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이 벼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당원이고 또 이러니까 대의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가족 정치냐 뭐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굳이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도 예. 그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짬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친명, 진짜 친명 그리고 짬명, 그러니까 가짜 친명 이렇게 나누는데 최고위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대명 넘어서 이제 확대명까지 간다고 하는데 민주당 전대 최고위에 나선 주자들의 발언들 좀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나야나 민주당 최고위원 적임자 이렇게 각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의 성과와 함께 가야겠다고 판단한다. 김민석 의원은 최고위 산하의 집권 플랜본부를 설치하겠다. 정권 교체에 길 찾겠다. 이성윤 의원 초선됐죠. 윤 대통령과 외나무 다리에서 맞짱을 뜨겠다. 그리고 원외에 있는 정몽주 전 의원 민감한 발언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역할 내가 대신하겠다. 사실은 원래는 여기 다 이재명이라는 어휘들이 다 있었습니다. 약간 조금 더 순한 멘트들만 뽑았는데 이런 메시지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확실히 장악을 하고 또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고 그리고 총선을 대승으로 귀결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강력하고 확고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의 최대 주주고 역대 당대표 중에 가장 강력한 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실제하는 대표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그러나 정당의 존립 이유는 뭐냐면 집권이거든요. 집권을 위해서 모인 정치적 결사체가 정당이에요. 그래서 집권을 하지 못하거나 집권을 목적으로 뛰지 않는 정당은 존립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한국 정치 역학관계 또 풍토 여기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심을 얻고 다시 말해서 당이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율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대선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고 집권당도 엉터리고 그리고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 야당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거든요. 대승했어요. 예. 근데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민주당의 숙제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집권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승하고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던져주는 이 화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대명 좋고 이재명 좋고 찐윤 좋고 다 좋은데 그거 일색이 돼버리면 중도 확장에 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대승하고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차기 대권 지지율도 사실은 타포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뚫고 나가서 집권까지 가기 위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개인도 대권에 도전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예.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장애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 이재명 극일 정당이 된다. 최고위원 후보도 이재명 일색으로 전부 가게 되면은 저는 외연 확장에 실패를 하고 중도층 확보의 길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 최고위원도 사실 이재명 일세 이거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당대표도 또 비명계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여럿이 나오면 좋으니까 이인영 의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접으신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이
1%는 대변해야 된다. 추대는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몸을 좀 풀고 계시거든요. 예. 뭐 이인영 의원이야 이제 뭐 입장을 밝혔죠. 출마하지 않는 걸로. 김두관 전 의원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두관 의원의 말씀이 그게 이제 위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실제로 이재명 1세계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의 성격과 특성과 전통대로 예. 다양성을 보여주고 또 이런 이제 외통수 정치나 원사이드한 그런 정치가 아니고 민주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면 그게 패배하더라도 대표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연임할 결심 역시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목되는 발언 함께 보고 가시죠.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부분의 판단에 대해 두려움은 없나 최소 10년 정치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잠시 갔다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 갔다 와서 다시 하겠다. 계속 정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뉴스가 크게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전당대회는 20일.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이제 거의 연임 확실시 되는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사실 총선 직전에 창당을 한 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년을 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 아니고 총선 때 창당을 했기 때문에 2년을 했던 당대표가 아니라서 6개월 당대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선 치르고 사실상 첫 당대표를 뽑는 선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하고는 환경과 성격이 확연히 저는 다른 거라고 보고요. 예. 어찌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2년 임기에 당대표를 뽑는 첫 선거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총선용 창당, 총선용 당대표에서 이제 총선 후에 제대로 된 첫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의 경우하고 다르다고. 네. 어쨌든 다른 분위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조국 혁신당이 과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조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만 너무 보인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 3월 저희가 답변을 하실 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의 지지율은 뭐 한국갤럽도 그렇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리얼미터도 그렇고 약간 좀 주춤하고 너무 확 떨어진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게 조사상에 정당에 대한 그냥 지지율 있잖아요. 이거 하고 비례대표 정당에 어딜 찍을 거냐라고 총선 당시에 조사를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총선 결과 말고 총선 전에 비례정당 선호, 투표 선호에서는 조국 정당이 30% 가까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정당 지지율은 이제 두 자릿수가 총선 전에 넘었죠. 예. 그리고 총선 후에도 두 자릿수는 대략 유지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소폭 하락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예. 그런 저희가 상황. 사실은 지지율 중에서 좀 짜게 잡았습니다. 좀 더 높은 지지율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30%, 28% 이런 거는 사실은 저 제1당의 지지율을 능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거는 여론조사 문항 설계가 조금 다른 성격의 조사를 섞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대략 두 자릿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오히려 놀라운 결과다. 의석수가 교섭단체도 아니고 1, 2당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전국 주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에너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정당은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금년도를 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저거 한국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경우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정당 주지율이라서요. 오히려 저는 소폭 하락은 당연한 거고, 근데 두 자릿수가 유지되고 있는 저 정당의 실체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오히려 그게 더 관심사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반사 이익도 있죠. 윤 정권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고 또 조국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도 있는데요. 예. 정당 지지보다 조국 대표 개인의 차기 지도자 뭐 이런 저 선호도에서는 조국 혁신당보다 개인 지지도가 좀 못 미치거든요. 예. 그런 점은 조금 특이한 점인데요. 아마 정책의 이니셔티브, 정책을 리딩하는, 던지고 리딩하는 이런 능력이 사실은 검찰개혁 말고는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거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주도하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총선 때는 뭐 급조된 정당이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또 비례당이고 그런데 총선 후에 정책 주도력을 갖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과제고 그걸 잘 조국 혁신당에서 잘 생산하고 가져가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지지도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매우 이 지지율, 아쉬운 예, 부분이죠. 아쉽다는 부분이 이 지지율 조금 더 가려면 눈에 띄는 정책 필요하다. 예, 그 부분 말씀하셨고, 자 가장 큰 관심이 보이는 전당대회는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죠. 당권 주자들 오늘 한 자리에 모였다는데요. 관련 얘기 보고 가시죠. 예, 5분 비전 발표라고 진짜 했더라고. 딱 5분이더라고요. 예, 한동훈 후보 우하향하는 당을 우상향시킬 것이다. 원희룡 후보는 우파 진영을 강화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 이재의 명으로 지배학되는 이 시대의 최악의 퇴양을 바로잡을 것이다. 윤상현 후보는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되는 국민정당. 예, 최근에 좀 격한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비전 설명이라 그런지 좀 얌전하게 갔습니다. 윤상현 후보의 발언,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되는 국민정당 이렇게 돼야 하긴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후보의 지금 포지션이 있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렇죠. 친윤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맹종도 아니고 총선 과정에서 윤한 갈등이 1, 2, 3, 3차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 약이 돼서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대중적 지지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지금 대통령의 뭐 이렇게 용산의 출장소 국민의힘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도 민심의 심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예.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캐릭터, 한동훈 포지셔닝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가장 유리하다고 보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컨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 5분 비전 발표회지만은 사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원외 인사나 여기에도 후원 제도를 두겠다. 뭐 이런 거는 뭐 오랫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뭐 지구당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뤄왔던 내용인데 그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걸 저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1등하는 후보, 강력하게 포지셔닝한 후보가 그 정도를 갖고 지금 흔드는 거는 그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다 추상적인 거예요. 뭐 우상향 시키겠다, 뭐 매력적인 정당 만들겠다, 뭐 그 전에 뭐 박력 있는 리더십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컨텐츠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가장 약한데 워낙 강력하게 전당대회 후보로서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컨텐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반면에 역시 한동훈 위원장도 후보도 변화를 얘기하죠. 이기기 위해서 변화를 얘기하고 윤상현 후보는 거의 뭐 혁명, 파괴 수준의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컨텐츠에서는 윤상현 후보가 오히려 조금 나은데 소위 이제 경쟁할 만한 어떤 강력한 그런 포지션을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컨텐츠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럼 요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그 관련된 질문 제가 바로 뒷부분에 추가로 던질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이제 그래서 예전에 문모닝이란 말이 유행했듯이 한모닝이란 말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꺼내 들었단 말이죠. 이런 최근의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래서요. 3명의 한동훈 후보와 반한 후보 아니에요?
세 분은. 그래서 세 명의 후보들이 그냥 반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신의 정치라는 것은 다시 뒤집어 보면 윤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다른 견해, 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라는 딱지를 붙인 건데, 그러면은 이 딱지를 붙이는 반한 후보들은 뭐냐면은 뭐가 되죠? 맹종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민심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강력한 포지셔닝을 했다고 하는 게 대통령하고 똑같으면 안 되고 대통령 그늘에 있으면 안 되고 대통령에 맹종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도 정서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있는 건데 여기에 배신의 정치 딱지를 붙이면 원 오브 댐인 이 세 후보가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을 거스르지 않는 맹종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한 거랑 다름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당원들의 바램, 정서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말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프레임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앞으로 그럼 어떻게 윤 대통령이랑 다르면서도 갈라서지 않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하도 오늘 뉴스가 많아서 방통 얘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일 위원장이 이제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 흐름들 어떻게 보시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다시 추진할까 말까 다 접은 것 같아요.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거는 사실 성립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직에서 사퇴한 자, 방통위원장이 아닌 자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게 정말 무망한 일이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뭐 관련 사안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뭐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탄핵을 사임한 자에 사퇴한 자에 대해서 탄핵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전격적이고 뭐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고 이동관 위원장도 사실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 저게 사실은 대통령이나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수법으로 지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방송 장악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어떻게 보면 꼼수거든요, 저거. 그렇죠. 법의 위반은 아닐지라도 아닌데 꼼수입니다.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그러는데 예. 어쨌든 그리고 가고 있는 이제 거예요. 합의제 기구 아니에요, 예. 방통위도. 그런데 2인 체제로 지금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 2명.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 5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에서 2명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 추천해서 국회 몫이 3명이고 예. 대통령이 2명 해서 과반수 이상을 대통령과 여당이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당 추천 인사 지금 국회의원이 된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이것을 임명을 안 해서요. 2인 체제를 내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합의제 기구라는 규정에 맞는 행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탄핵 추진을 하니까 또 꼼수 사퇴시키고 대통령이 바로 그냥 그거를 사퇴를 받아버리고 이래서 공중에 붕 뜨게 만들고 이거는 편법 내지는 꼭 꼼수라도 어떻게든 뜻대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자기웅변에 해당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얘기들 전당대회부터 방통위원장 사퇴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